연사마 세대의 어머니들이 지금도 한류 팬이에요. 이것은 테일을 이어서 한류, K-팝을 좋아하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한국에 유학하러 오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 이러한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일본도 코로나 이후에요. 물가가 상당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025년도 3월, 4월만 봐도 3.6% 정도. 이것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것은 5월 기준인데 6.4% 정도 또 상당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생선이나 야채나 그런 것을 빼고 코아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이 그 정도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일본 사람들의 월급은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기업은 15% 올라갔다라든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중소기업은 올라가지 않거나 올라가도 5% 이하라는 데가 대부분이라서 결국은 실질적인 물가하고의 그런 월급 상승의 대비는 마이너스라는 것이 쭉 이어졌고요. 요새 거의 비슷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뭔가 여유가 생겼다라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일본의 특히 서민들의 입장. 일본이라고 해도 서민들은 거의 70%를 넘기 때문에 일본인의 감각으로서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쌀값은 1년쯤 전, 이것은 2024년도 6월의 기준으로 2,167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난 10개월인데요. 10개월이 지난 2025년도 올해 4월에는 그것이 4,200엔을 웃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계속 또 올라가고 있어서 1년 전, 10개월 전보다 2배, 이거는 평균 가격으로 2배 이상이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대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사실상 일본 정부의 이러한 쌀 가격에 대한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농림수산부의 장관도 바꿨고 사람들의 많이 인기가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를 장관으로 해서 고이즈미 씨가 요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비춘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서 일본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쌀이죠. 이것을 굉장히 많이 내놓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비춘미는 지금까지 21만 톤 정도는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요, 쌀 가격이 전혀 내려가지 않고 있고 또 비춘미가 어디에 있는지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고이즈미 장관은 비춘미를 무제한적으로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현이 되는지는 약간 미지수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비상식량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무제한적으로 판출하겠다라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꽤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쌀에 대해서는 굉장한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쌀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생선, 야채, 기타 생활 필수품의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가정을 직격하고 있다라는 현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먼저 쌀에 대해서는요, 수요하고 공급의 그러한 균열이 완전 깨졌습니다. 일본이 수요가 너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된 요인은 코로나가 끝나서 해외에서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일본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많이 일본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해외 여행객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또 엔조가 되어서 일본이 싸다라고 하여서 굉장히 많은 방문객들이 해외에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그러한 외국 사람들이 찾는 일본 음식은 역시 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음식들입니다. 스시라든가 덮밥이라든가 일본적인 것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쌀이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 갑자기 쌀이 부족하게 됐어요. 그런데 중간 업자들은 그것을 사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가정보다 쌀을 필요로 하는 데가 음식점이죠. 그런데 음식점은 쌀을 중심으로, 밥을 중심으로 하는 음식점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이에요. 서양 음식점 이외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먼저 공급해야 되니까 이제 중간 도매 업자가 사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마켓에서 쌀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일반 소비자가 마켓에 가도 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다고 해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 가지고 2배 이상, 아주 비싼 데는요 3배가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여행하러 온 일본인들은 한국의 쌀을 이거 싸다라고 해서 매입하여서 일본에 가져가는 그런 사례까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떡볶이라든가 이게 한국의 쌀촌류의 제품이 있잖아요. 그 일본에서 쌀 대신 먹는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쌀의 이야기인데 기타 모든 특히 생필품이나 그 일용품의 물가가 올라가 가지고 일본의 보통 가정의 가계를 직격하고 있다. 이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네, 오사카 엑스포는 10월까지요. 총 184일간, 그러니까 6개월 정도 하는 거죠. 그런데 목표가 전체로 입장하는 사람들이 2,800만 명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15만 명 이상 입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적자가 나지 않는 그러한 입장자 수가 하루에 15만 명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시작된 지 40일 지났지만 평균 1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치까지 3만 명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가면 400만, 500만 명 들어오지 않게 된다. 이대로 간다면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라는 그러한 보증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한 적자가 될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오사카 엑스포는 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도 준비를 제대로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올해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준비가 잘 안 되는 그러한
대회장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굉장히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르탄 시간에 맞게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실 콘사 부분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 이러한 부분이 아직은 시작된 지 40일, 50일 그 정도인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진짜 이런 부분도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6개월 할 수가 있는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 있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예, 사실 일본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때 엔이 올라갔어요. 일본의 엔이 요새 가장 많이 올라간 시점은 폐겐이 1,000원 정도가 됐어요. 가장 올라간 시점이었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가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일본하고 미국이 환율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소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아직은 실현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엔을 강하게, 그러니까 엔고로 만든다. 그래야만이 미국이 수출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트럼프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해 왔고요. 1기 트럼프 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2기가 되니까 확실하게 그거 하겠다고. 그냥 관세 정책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타겟이 일본이나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원이 이미 많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의 엔이 비싸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그 합의를 아직 안 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엔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새는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는 한국 여행객들은 조금 주춤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다시 요새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혹시나 엔고가 되면 안 가게 될 거예요. 또 기타 일본에 진짜 재해가 오거나 지진이 오거나 하면 안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아주 좋아하죠. 일본 전체로 보면 예를 들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2024년에 조사에서는 4월쯤에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조사에서는 37% 정도의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 였어요. 근데 올해 조사는 2월에 했거든요. 이거는 일본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그때 거의 60%였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1년 지나서 더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전체적인 연령층에 대한 조사이거든요. 그것도 60%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젊은 층 더 한국을 좋아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의 역시 사례는 아시다시피 젊은 층 한류 그리고 K-팝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20대, 30대가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부모의 세대는 연사마 세대라고 하여서 배현준을 너무 좋아했던 세대. 그 부모가 특히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지금 20대, 10대, 30대에 그러한 자신의 아이들에게 연사마 세대의 어머니들이 지금도 한류 팬이에요. 그래서 세대를 거르쳐서 대물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를 이어서 한류, K-팝을 좋아하는 그러한 문화가 일본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한국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기본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일본인들이 가끔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은 예를 들면 왜 뉴진스는 사라졌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국 내에 내부적인 문제로 사실상 활동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뉴진스도 일본에서 한번 공연을 해가지고 그때 폭발적인 인기였습니다. 이게 또 두 번째 가면 그것도 폭발적인 인기로 너무 그 장르를 만원 매진시키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일본에 가는 그 여러 해외의 아티스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아티스트들도 있지만 한국의 한류 아티스트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게 한류의 그룹, 그리고 한류 가수들, 아이유라든가 그러한 그 솔로로 하는 싱가들도 일본에 가면 폭발적인 인기예요. 이것은 진짜 한국에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본에 가면 한국의 아티스트들의 인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역시 내부적인 문제가 이게 이어질 경우는 또 크게 더 일본에 알려져 가지고 그러한 한류의 요르기라는 것이 시그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국에 대한 그 유학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있습니다. 일본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사이트도 있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왜 한국으로 굳이 유학을 가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먼저 무조건 한국을 좋아한다. 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 가까우니까 유학하기 쉽다. 물가도 일본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공부한다고 하면 오히려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 그 우선 한국말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죠. 그렇다면 아주 좋아하는 그 한류 드라마도 직접적으로 한국말로 이해할 수가 있고 한국 사람들하고도 한국말로 소통할 수가 있다. 이러한 그 장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젊은이들이요. 그런데 알아봤더니 한국어가 일본인들이 배우기에는 가장 쉬운 언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 사이트는 소개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순이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고 원래 한자였던 단어가 많기 때문에 원래 한자를 알게 되면 금방 일본인들이 일본도 한자 문화이기 때문에 알기가 쉽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어려운 것은 발음이다. 저도 계속 한국에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발음이 어렵고 제 발음을 우리 아이들이 고쳐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발음은 한국에 있으면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본인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그 요새 넷플릭스라든가 한류 드라마를 보면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된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는 과거의 한일 관계의 역사라든가 이것을 좀 알게 돼가지고 오히려 전문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의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러한 동기로 면성황후 시해 사건을 알게 돼가지고 한국에 온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주 많다라기보다 한국에 유학하러 오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 일본에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현상이 요새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한자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정도가 되면 굉장히 한자 자체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또 실제로 손으로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일본인들이 요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워드 프로세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쓰지 못하더라도 문서는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라가나로 쓰고 이것도 엔터를 치면 여러 한자들이 나와가지고 눈으로는 알고 있는 한자를 그냥 골라서 문서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손으로 쓸 수 없는 한자들이 일본인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한자를 쓸 수가 없을 경우 그래도 어떤 문서에는 실제로 손으로 써야 되는 문서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한글은 한자 안 써도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속도가 일본 말은 아무래도 한자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히라가나로 쓰면 이것은 일본 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있는데 히라가나로 쓴다.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충 한자로 써야 돼요. 일본에서는 말하자면 한자를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의 교양의 수준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자를 쓰지 않아도 한글만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한글을 배웠을 때 한글만 정확하게 쓸 수 있으면 통한다. 그리고 한글은요, 좀 익숙해지면 빨리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일본은요, 한자 쓰면서 이게 써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걸려. 그런 면에서도 그 한글을 익힌 일본인들은 오히려 일본 사람인데도 일본어 쓰는 것보다 실제로 쓸 때요. 그리고 또 워드 프로세서로 일본어를 쓸 때보다 한글로 계속 쓰는 게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 면에서 알게 된 일본인들은 한글을 선호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아무래도 일본이 먼저 가고 한국이 따라간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의 10년 후는 현재 일본이다 라든가 물론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오히려 한국이 IT라든가 AI 부분에서는 일본보다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10년 후가 현재의 한국의 IT 분야다라든가 AI 분야다 혹은 다른 기술적인 분야다 혹은 다른 사회적인 현상에서도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 좋은 면에서도 또 안 좋은 현상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오히려 한국을 배워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부분은 일본보다 한국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일본 사람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하고 한국의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역전이 된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20세기까지는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으로 있었지만 2000년 지나서 중국한테 지원을 당해가지고 요새는 이거 경제인데 독일한테 지원을 당해가지고 금방 인도한테도 GDP 부분에서 지원을 당한다고 합니다. 일본이 어느새 경제적으로 침몰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기보다 거의 침몰했어요. 여러 면에서. 그 요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IT화의 실패. 앞으로도 이 IT화가 잘 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거는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디지털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이 넘버라고 해서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하고 비슷한 것을 부여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만 해도 30%의 일본인들은 절대 갖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문제가 큰 거죠. 이게 마지막은 그거 없어도 어느 정도의 IT화는 가능하지만 완벽한 IT화는 그러한 디지털화의 중심이 되는 그리고 그 아이디를 대신할 수가 있는 주민등록번호 넘버가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일본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년 후에도 저항하는 사람들이 그 몇 프로 정도 남아있냐라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일본 정부가 개인의 번호를 만들어가지고 개인을 관리한다, 감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의 일제강점기 때하고 똑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사이에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 지금은 IT하고 AI를 빼고는 현재는 또 AI잖아요. 이 부분에 어마어마한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지금 세계적인 경제가 그런 AI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시대가 오를지 모르지만 일단 디지털화라는 것을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일본에 가면 오히려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세계가 많으니까 그게 오히려 좋다. 물론 전소적으로는 좋겠죠. 그러나 또 다른 세계적인 경쟁에서는 디지털을 빼면 이거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 부분을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극복할 수가 없게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